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 단계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와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이제 부부 심리학자인데요. 이제 이 두 분이 그 임종을 맞이하는 말기 암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면담을 하면서 그 죽음이 선고된, 그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한 5단계를 거치더라. 그래서 그 5단계 정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걸 이제 자신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주장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5가지 심리 단계를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죽음이 삶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성숙이나 성장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음이라는 걸 한번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막상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를 좀 할까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추석 전날 2006년도에 추석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몇 년간 뭐 이것저것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뭐 심방세동도 있었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막 이제 우측 심부전이 오고 반복적으로 폐에 물이 차고 간 울혈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원인도 없이 폐에 물이 막 차고 우측 심부전이 점점 심해지시니까 이제 입원할 때마다 혈액 투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물을 빼내고 그래서 좀 괜찮아지면 퇴원하셨다가 1년에 한두 번 또 갑자기 폐에 물이 차서 상태가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오고 이래서 또 입원을 하고 그걸 몇 번을 반복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이제 추석 전날 마지막으로 혈액 투석을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동안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아버님에게 알려드려야 될까? 이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결국은 알려드리지는 못했죠. 아버님은 끝까지 아마 본인은 그 자신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후가 어떤지 어떻게 의사로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는 아버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아버님의 상태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어머님 살아 계셨고 이제 누나들 동생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심폐소생술도 한두 번 하셨고 그래서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입원 기간도 점점 짧아지는 걸 보면서 이걸 이제 마음의 준비를 쉽게 말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어머니나 누나들에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그냥 알고 말자. 그래서 아버님 건너방에 주무시고 저는 이제 작은 방에서 자는 동안 밤새 그냥 아버지 숨소리만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숨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뭐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나면 거기에 이제 긴장돼서 중간에 새벽에 자꾸 잠을 깨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런 죽음에 관한 심리적인 변화 단계를 꼭 환자들만 하는 건 아니구나. 가족들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게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누나들이나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저 혼자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합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은 되게 준비 못한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충격이 좀 꽤 컸거든요. 아마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간다 하면 약 한 2006년으로 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그때는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버님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 쉽게 할 수 있을까는 아직 저도 좀 고민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상 이제 임종을 임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또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완성하고 끝내느냐 하는 것이 각각의 개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내가 생명이 끝나고 이 세상에 정체성이 사라지고 의식이 사라져서 존재가 사라진다, 그런 의미보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앞으로 남은 얼마간의 시간 동안 그걸 어떻게 의미 있게, 최대한 의미 있게 완성하고 끝낼 거냐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임종에 관한 심리 단계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되게 이제 그 죽음을 맞닥뜨리는 단계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말기 암 환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암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이제 예상이, 남은 여명이 이 정도로 예상이 통상적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듣는 걸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게 죽음을 꼭 맞이하는 단계가 아니더라도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단계에서도 이런 반응은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또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라는 단계에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5단계의 심리 단계가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인데, 이 부정의 단계에서는 죽음하고 관련된 사실을 거부하는 단계입니다. 즉 의사가 당신 암이요 이렇게 진단을 하면 의사를 못 믿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비논리적인 경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단계에서 끝이 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불행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나는 아니다, 의사가 잘못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병원, 또 다른 병원, 그리고 소문이 듣자니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잘 보더라. 그러면 그 의사를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단계가 이제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실제로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내가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실제로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실제로 그런 이제 심리 단계를 겪고 있는 것을 진실로 이해하고 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환자가 계속 부정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은 그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근데 환자들만 이런 게 나타나는 건 아니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족의 첫 번째 단계, 심리 단계는 역시 부정일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마 그 의사가 잘못됐을 거예요. 아버지, 저랑 같이 서울에 한번 가서 다시 진료받아 봅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예약을 하고 이제 그런 첫 번째 단계를 겪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분노의 단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보지만 진단이 바뀌지는 않고 의사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환자는 자기의 현재 상태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왜 하필 내만 그럴까? 내가 뭐 잘못했는 것도 없는데 왜 내한테 이런 천벌이 내리나? 그래서 괜히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짜증을 내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또 화를 내고 자책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현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하고 싶은데 그 부정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써 분노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이때가 되면 이제 분노가 좀 심해지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말고는 더 멀쩡한 사람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고 저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기나, 그래서 그냥 멀쩡한 사람한테 그냥 괜히 화를 내게 됩니다. 가족들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가족들 사이도 점점 관계가 이렇게 깨지고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지죠. 자신이 잃어가고 있는 생명이나 활력, 건강,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그 억울하고 화나는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는 단계가 분노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 특히 이제 저처럼 이런 분들을 다루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그런 환자의 분노를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충분히 그렇게 화를 낼 수 있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분노를 수용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일단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분을 도와서 적절하게 그런 분노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더 적응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좀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의 단계입니다. 처음 이제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정을 하고요. 그 부정이 통하지 않으니까 화를 냈다가 그 화를 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신에게 화를 내도 또 원망을 해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엔 협상을 시도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대개 이제 환자들은 신이나 또 하늘이나 평소에 믿지 않던 그런 종교적인 절대자에게 타협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뭐 안 죽겠다는 건 아니지만 자식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 언제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제 자식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할 때까지만 내 살려주면 전 재산을 헌납을 하겠다. 전 재산을 교회에 다 이게 헌금으로 내겠다.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시기에는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가 이때도 생기죠. 그래서 비의료적인 치료법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치료법들까지도 막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좀 버리고 새롭게 삶을 살면서 그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얻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협상의 태도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걸 이제 주변 사람들, 이 환자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시기가 환자와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싶으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환자에게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대화가 된다면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인들도 또 저 같은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 시기에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은 이후에 환자가 느꼈던 그런 이전까지 분노, 이런 것들도 이제 환자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 전체를 걸쳐서 원하는 정도의 완성인도가 높은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내적 갈등 같은 것들도 이 시기 동안 환자들과 충분히 다루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이제 환자가 아주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환자가 안정감을 찾는 걸 도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지금까지 막 자신의 병을 부정하고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막 저자세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환자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협상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근데 이 협상이 잘 되지는 않죠. 아까도 했지만 이미 이제 이게 병의 경과라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언젠가는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또는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가 우울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결책이 없다고 느껴지면서 이제 절망감에 빠지는 시기를 우리가 우울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울증의 모든 양상들을 다 드러내게 되죠. 기분이 우울해 보이고 처져 지내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쭉 늘어져서 하루 종일 멍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과 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울증이라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이렇게 자꾸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또 어떤 면에서는 잃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축 늘어져 보게 되죠. 하루 종일 자기 자신만 이제 불쌍하다고 자꾸 자기를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멍하게 지내고 축 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가족들 이외에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친척들이 찾아와도 피하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피합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가 늘 같이 지내고 있던 친한 가족들, 늘 같이 밥을 먹는 가족들 이외에는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그 가족들도 자꾸 멀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면에는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일면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이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 너무 마음 아파할까봐 이렇게 좀 마음을 띄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런 면보다 지금 말씀드렸던 환자 스스로 느끼는 이런 무기력감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주제를 생각했을 때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짧게 끝내고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자기의 삶을 정리할수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데 실제로는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이 당사자가 받으려고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점점 지치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고 가족들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료하는 가족과 의료진도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똑같이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은 코스로 이렇게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옆에서 용기를 준다고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거드는 한마디가 오히려 역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기다려보자. 좋아질 거다. 이런 말들이 환자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또는 저 같은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부분은 환자를 끝까지 공감해주고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기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슬픔이나 또는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환자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환자에게 충분히 듣고 우리가 그걸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환자가 빨리 안정감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신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가 끝까지 옆에 있을 거다. 우리가 당신의 병을 치료하는 건 도와줄 수 없지만 최소한 당신이 남은 시간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고 끝까지 우리가 옆에 있을 거니까 그것만을 믿어달라. 그래서 그런 믿음을 환자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끼리 또는 뭐 친구들끼리 아니면 환자 혼자 이 시기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꼭 뭐 정신과적인 뭐 이런 진료를 보거나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이제 주치의입니다. 그래서 주치의의 도움, 주치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 시기를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가족들한테 좀 필요하기는 하죠.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이 환자분들을 도와주고 환자가 우울증에서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면 가족들도 이 시기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 한 명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이런 단계들을 겪어서 마지막 단계인 수용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정을 하다가 부정이 안 돼서 화를 내고요. 그 화가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우울한 상태에서 어떻게 힘들게 그게 사람마다 이제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걸리는 경우 있고 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울의 단계를 어떻게 잘 넘어와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수용의 단계로 들어옵니다. 이 단계가 된다고 환자나 가족들이 행복해지지는 않죠. 행복해지지는 않지만 최소한 분노하거나 우울하지는 않는 단계로는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가라앉고 우울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는 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그런 화내던 모습과는 달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애도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조용하게 사색을 하고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천천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서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현실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막 내가 지금 힘들고 병이 들어들고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는 있지만 주변에 보니 자식들도 다 컸고 뭐 몇째는 요번에 대학도 잘 들어가는 것 같고 다행히 나 빼고 다른 가족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이런 힘든 병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병이 다행히 우리 자식에게는 가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자꾸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수용 단계로 넘어와서 이제 수용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뭐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느 정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초월해 나가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료적으로 보면 이 우울증 단계까지 오는 동안 진통제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통증도 잘 참는 힘이 약하고 해서 진통제 사용이나 또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점점 늘다가 이 수용 단계로 넘어서면 오히려 말기 암 환자에 있어서도 진통제 사용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수용의 단계가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반드시 이 단계까지 오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울 단계에서 끝나는 분들이 제일 이제 제 생각에는 가장 불행한 분들이고요. 어떻게든 이제 수용 단계로 넘어오는 걸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수용 단계로 넘어왔을 때 남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좀 더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하고 좀 더 자기 인생을 완성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 남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단계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면 정신과 진료도 봐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필요하면 가족들끼리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같은 것들도 열심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가지 단계 중에 우울 단계를 최대한 짧게 끝내고 수용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호스피스라는 것이 꼭히 의료적으로 제공되는 호스피스가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도와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우울 단계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수용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주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이해를 해주는 거죠.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환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누군가 나를 진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같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저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큰 행운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는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안정감을 그분한테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울 단계까지 오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부터 포함해서 사실은 환자분이든 가족분이든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주변에서도 보고 이제 외래를 통해서 보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를 방문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방문했을 때는 이미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좀 한계도 있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부분을 적절하게 잘 넘겨서 수용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시면 사진이 두 개 있는데요. 왼쪽 위에 그림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와 비슷해서 이제 사진을 한 개 올렸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에 잔디도 없죠. 막 풀들이 자라 있고요. 막 여름 되면 막 흙바람이 날려요. 흙바람이 날리는데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제 시골 학교를 생각 떠올려 보면 흙바람이 날리고 막 그래도 애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놉니다. 막 거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되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흙바람을 날리면서 뛰어놀아요. 막 이렇게 그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는 오징어 가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운동장에 커다란 오징어 모양을 그려놓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또 비석치기라고 하죠. 돌 같은 것도 치고 또 어떤 애들은 말타기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땡볕에서 흙바람이 날려서 그렇게 하고 놉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학교 출신의 그 되게 성공하신 분, 예를 들어 국회의원 같은 분이 와서 뭐 자신의 모교가 이렇게 허술해서 해야 되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비를 들여서 싹 밀고 오른쪽 아래쪽 그 같은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인조 잔디도 깔고 아주 멋있게 막 트랙도 우레탄 트랙으로 깔고 번질번질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는 애들이 한 명도 나와 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를 고민을 좀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왼쪽 위에 그림과 오른쪽 아래 그림의 가장 큰 학교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고목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흙바람이 막 날리고 막 거기서 놀지 마라 그래도 언제든지 지치면 그 나무 밑에 가서 쉴 수 있고 비가 와도 그 나무 밑에서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학교 운동장에 저런 고목나무를 다 베버리면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전적으로 저희 주장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목나무 같은 존재가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주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고목나무 같은 존재가 누군가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하고 그런 존재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데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 고목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주면 되죠. 뭔가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언제든지 힘들면 와서 이야기하고 힘들면 와서 쉬고 감정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고 느끼면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남은 인생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아주 이제 완성도 높은 삶을 끝내고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사실 이 그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